자,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뭐에 관련된, 이거 소설이죠. 그쵸? 자, 소설을 우리가 무슨 갈래라 하냐면 소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사갈래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사갈래예요. 자, 서사갈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갈등이 매우 중요해. 예? 자, 그러면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이 갈등에는 외적 갈등이라는 것이 있고 아니, 이거 내적 갈등 먼저 하자. 자, 내적 갈등이라는 것이 있고 외적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혹시 이거 알아? 외적 갈등이 뭐고 내적 갈등이 뭐고? 안에서 갈등 생기는 맞아.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고민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이고. 자, 짬뽕을 먹을까? 이거 있지? 이거 이렇게 두 개 중에 고민하는 거. 이런 고민을 내적 갈등이라고 해.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난해. 근데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는 걸 우리가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외적 갈등은 되게 여러 가지 양상이 있어. 자,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야. 너 혹시 영화 같은 거는 봐? 영화 봐? 재밌게 본 영화 뭐 있어? 드라마도 봐? 아, 유튜브 빼는 거 다 보는구나. 아, 유튜브만 안 보는 거야? 오케이, 좋아. 훌륭해. 자,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본 드라마 뭐 있어? 사내 맞선이랑 사내 맞선? 네. 사내 맞선에서 라이벌인 애들이 있어? 사이 안 좋은 애들. 나쁜 애. 네. 나쁜 애 있지. 그러면 그 나쁜 애랑 주인공이랑 이렇게 싸우지. 대립하잖아. 네. 그치? 그게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야. 예를 들면 뭐 어벤져스는 봤어? 네.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이랑 타노스랑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갈등이야. 그래서 인물끼리 싸우는 거. 그게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야.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있어. 이 사회가 이 인물을 괴롭히는 거야. 이 사회가 인물이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 사회가 인물을 너무 뭐 힘들게 한다거나. 자, 예를 들면 어떤 작품들이 있느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장애를 가진 사람인 거야. 눈이 안 보인다. 혹은 귀가 안 들린다. 약간 이런 식의 장애를 갖고 있어. 자, 장애를 갖고 있을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아무도 안 괴롭혀. 근데 이 사회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뭐를 태클을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갖고 있어.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데 굉장한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단 말이야. 눈이 안 보여도 피아니스트는 할 수 있잖아. 그치?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거든. 근데 얘가 이제 눈이 안 보인다는 점 때문에 이 사회가 굉장히 공연을 잡는다거나 이런 데 되게 힘들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굉장히 많아, 이 주제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도 있어. 쓰냐고? 응, 당연히 써야지. 이걸 왜 물어보는 거지? 잘 썼어요. 오케이. 알았어. 잘했어. 한 페이지 썼네. 너, 수연아. 선생님 시험 못 보면 틀린 문제 수대로 이빨 뽑는 거 알아? 많이 틀리면 이가 다 빠져. 그래서 선생님 친치과적인 학원이라고 볼 수 있어. 이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치? 너무 필요 없는 이도 많잖아. 그래서 선생님 뽑아주거든? 공부 열심히 해. 자, 그래서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은 예를 들면 얘가 타고난 운명이 예를 들면 뭐 역마살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타고난 거야. 그래서 그걸 거부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거부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운명과의 갈등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도 있어. 예를 들면 자연재해가 나서 자기의 이제 논밭이 다 소실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래서 다시 좀 살려놓으려고 할 만하면 또 홍수가 난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작품도 있지. 자연이 너무 가혹하게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작품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알아듣겠으면 알아듣는다고 얘기 좀 잘해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아웃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을 주된 갈등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야. 알겠어? 자, 이게 그런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현대소설이고 이건 중편소설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설의 갈래로 따지면 얘는 자 당연히 현대소설이고요. 당연히 이건 너무 간단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중편소설이야. 근데 중편소설인데 중편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장편소설보다는 조금 짧은 그게 중편소설인데 중편소설이야. 중편소설. 그 다음에 얘는 세태소설이야. 자, 세태소설이라 해서 이 시대, 이 당시의 세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약간 이것 때문에 세태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약간 사회를 비판하는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세태소설. 태. 세태. 아, 선생님 글씨를 잘 못 쓰죠. 자, 진짜 못 써요. 세태소설. 그리고 얘를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고발적이고, 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비판적. 그리고 되게 사실적입니다. 자, 사실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일단 요건 다 적었니? 다 적었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글씨를 크게 써서 지금 내용이 그렇게 안 많아. 안 많죠? 자, 요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이 네 번째가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인물과 자, 사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자, 요거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관찰자 시점이란 뜻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1인칭이란 뜻은 무슨 뜻인지 알아? 소설에서 1인칭? 그렇지, 맞아요. 나가 등장한다는 뜻이죠. 그쵸?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관찰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얘가 자, 이 서술자가 자, 주인공이 아니고 관찰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인공이 따로 있겠지. 그치? 자,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누구가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서술자는 나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권씨입니다. 권씨. 오케이? 자, 그렇게 되니까 얘가 1인칭 관찰자라는 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 너 이 작품 읽어봤니? 앞에만 읽어봤어?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작품, 그 다음 특징으로 가볼게요. 자,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자, 얘는 1970년대고요. 1970년대. 자, 1970년대는 자, 어떤 시대냐면 산업화의 시대예요. 자, 산업화의 시대. 산업화라는 말 들어봤어? 네. 들어봤지? 우리나라가 그럼 산업화 이전에는 무슨 시대였어? 농경사회였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게 많은 사회.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도 많이 짓고, 뭐 기계도 많이 들여오고, 막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공장에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지. 그래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도시로 막 몰리는 일이 생겼어. 그걸 우리가 이촌향도라고 해. 자, 이촌향도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촌을 떠나서 향도, 도시를 향한다 이런 뜻이야. 도시를 향해서 막 도시로 막 집중했다고 쳐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 인구가 도시로 막 몰리니까. 거주가 어려웠겠지. 왜? 집이 부족했을 거 아니야. 그치? 요즘 같으면 그냥 집값이 오르면 땡인데, 그때는 아예 절대적인 집이 부족했어. 응? 근데 권씨는 그 와중에 집을 원래 샀던 사람이야.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이 주인공. 근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개발, 산업화에 의한 개발 때문에 자기 집의 소유권을 잃은 거야. 권씨가. 기분이 어땠을까? 안 좋았겠지. 그치? 자기 재산인데 재산을 빼앗겼잖아. 그치? 그래서 엄청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뭘 했냐? 시위, 농성을 했어. 시위, 농성을 한 거야. 아, 이거 내놔라, 내 집을 내놔라, 이런 거 있잖아. 머리에다가 띠하고 하는 거 있지? 그거 하다가 잡혀가. 잡혀가서 전과가 생긴 거야. 근데 전과가 생기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라.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 이 사람이? 점점 가난해졌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계층이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의 집에 지금 이 권씨라고 하는 사람은 서술자인 나는 집주인이고 이 사람은 집주인이고 이 권씨는 세입자야. 세입자인 거야. 알겠죠? 자, 세입자야.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희생된 사람이야, 이 권씨가. 알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 이건 머릿속으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국어 시험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야. 이걸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주인공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헷갈리게 써놓은 그 제시문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1970년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권씨가 소외된 계층이 된 거다. 그래서 도시개발 붐이 일어났던 도시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이 도시개발의 희생자인 거야, 이 권씨가. 지금도? 보여? 자, 도시개발 때문에 희생된 사람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런데 도시개발 때문에 희생돼서 정가를 갖게 되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잖아.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 또 다른 기회를 줘야 돼. 그렇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기회를 계속 갖지 못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장소적 배경은 경기도야. 자, 장소적은 경기도 성남시. 지금 어디로 유명하지? 여기 분당. 뭐 이때 이걸로 좀 유명한 성남시. 성남시를 개발로 합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이 작품의 주제가 뭐가 되겠어, 그러면? 주제를 한번 얘기해보자. 주제가 뭐겠어? 자, 이거를 나열해서 쓰면 되는 거야. 주제가 뭐냐? 일단, 배경이, 자, 1970년대 도시개발. 자, 산업화. 도시개발로 희생된 권씨, 희생된 권씨의 어려운 삶과 부조리한 사회를 내가 아까 이거 고발적이라고 그랬지? 를 고발하는 소설이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자, 산업화와 도시개발, 희생된 권씨, 어려운 삶과 부조리한 사회. 자, 요런 말들을 집어넣고 이 주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9번째 특성은 뭐냐면 상징적 소재를 이용합니다. 상징적, 팔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는 거야? 자, 상징적 소재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상징적 소재가 뭐게? 이 작품에서 상징적 소재가 있어. 제목이 뭐야? 그렇죠. 9켤레의 구두가 상징적 소재예요. 9켤레의 구두는 소시민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자, 소시민으로서의 마지막,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소시민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여기다 쓸게. 자, 소시민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자, 요걸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자, 이게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자, 소시민의 마지막 자존심. 소시민의 마지막 자존심. 이건 안 쓰는 게 나을 뻔했다. 써도 보기가 힘들겠다. 잘 적었죠? 네. 잘 적으셨죠? 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9켤레의 구두는 이 사람의 자존심이었어. 응? 자존심인데 너 이 작품 끝까지 안 읽어봤다고 그랬지? 이게 마지막에 이 9켤레의 구두를 버리고 떠납니다. 구두를 버리고 떠나. 그러니까 마지막 자존심. 그래서 난 소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권씨는 떠나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권씨가 9켤레의 구두만 남기고 행방불명되는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봐봐. 이 작품은, 자, 선생님이 좀 설명을 다 했는데 시점이 뭐라고? 시점이 어떻게 된다고? 시점. 이 작품의 시점이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이 시점을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당시에 그 소외된 사람들을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보자 이거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권씨 자체가 그냥 서술자였다면, 권씨가 서술자면 우리가 깊이 공감하지 못해. 우리가 만약에 아니면. 그러니까 이 작품은 소시민들한테 읽으라고 쓴 작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범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읽으라고 쓴 거잖아. 그치? 그러면 권씨를 서술자로 해놓으면 우리가 공감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권씨는 전과자인데다가 그러니까 좀 공감 못할 수도 있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아예 관찰자를 해버린 거야. 관찰자 시점을 쓴 거야. 그러니까 권씨를 보고 관찰하는 거지. 그러면서 너희들 느끼는 게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고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한 거라고. 이해하겠죠? 그치? 지금 그러니까 우리 승현이가 약간 좀 예를 들면 되게 약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서술자로 한 소설을 썼어. 그럼 네가 공감도가 높겠니? 아니지. 근데 그 사람을 관찰하는 그냥 일반인 친구가 있어. 그러면 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한 거야. 그리고 고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말이 이해하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서술 방식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래요. 대화를 되게 주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너가 지금 이거 다 안 읽었다 했잖아요. 이걸 지금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여긴 작품을 읽어보시는데 앞부분 줄거리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 위기 결말 부분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앞부분 줄거리도 다 읽어보시고 그렇게 안 길어.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케이? 끝까지요? 네.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잠깐만.
자, 거기 132페이지에, 자, 여기 아웃켤레 구두로 남은 산의 그 앞에 부분, 자, 앞부분 줄거리를 한번 봐보세요. 앞부분 줄거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권씨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이 중심 인물이 권씨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권씨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아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고, 그리고 전과를 갖게 되었고, 그렇지? 그래서 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볼게요. 자,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개발이 진행 중인 한 도시 주택가에 집을 장만하고 문가 한 방에 새를 놓는다 라고 했어. 자, 초등학교 나, 오선생. 자, 이게 나. 얘는 오선생이야. 자, 이 사람은 집을 장만했어. 이 사람은 되게 평범한 사람이야. 그치? 자, 이 사람은 자, 초등학교 교사고, 자, 평범한 삶을 사는 소시민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방에 권 씨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거죠. 세입자라는 건 방을 세를 들어있는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보다 가난한 삶인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 씨는 가족은 통보도 없이 이사 오기로 한 날보다 앞서 이사를 와서는 약속한 전세금마저 다 내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없는 사람인 거야. 굉장히 가난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얘는 자, 동정심이 좀 많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이 뭐 악인이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작품엔 인물과 인물의 갈등 자체가 없다고 했잖아.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야. 그러니까 이 권 씨와 사회와의 갈등이 주된 내용이지 이 나와의 갈등 자체는 없어요. 알겠어요? 나와의 갈등 자체는 없습니다. 자, 게다가 권 씨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내가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권 씨가 소시민을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 아내의 병이요. 읽어봤죠? 그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나에게 돈을 꾸러간 거 아니야. 그치? 그랬는데 그게 꾸는 게 실패하면서 권 씨가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강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치? 물론 성공하진 못했지만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권 씨는 이불보따리 하나와 치사도구뿐인 궁색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산다는 거 알 거야. 그치? 여러 켤레의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깨끗이 닦아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 켤레의 구두. 자, 구두를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깨끗하게.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구두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자존심이라고 했죠? 이 자존심을 그래도 지키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회는 이 사람의 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걸 두고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권 씨가 이사 온 며칠 뒤에 이승경이 나를 찾아와 권 씨가 전과자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또 상황도 뭐예요? 얘는 전과자입니다. 자, 전과자이니 그의 동태를 살펴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생 집에 가정 방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날 밤에 술에 취해던 권 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 자, 이거는 정부와도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항의를 한 거야. 왜냐면 자기 집을 빼앗겼거든. 그치? 그러다가 전과자가 된 거야. 소요의 주동자로 몰려서 징역을 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술 한잔 먹고선 자기가 왜 이렇게 처참한 처지가 되었는지를 설명한 거야. 그치? 얼마 뒤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던 권 씨의 아내는 진통이 길어져 한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임신한 아내가 자, 병원으로 가는 자, 요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이 제시문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요 앞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지금 학교에서 아마 이거 전문을 줬을 겁니다. 그죠? 전문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전문을 읽어. 자, 앞에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런 식인 거야. 알겠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이 전과자이고, 자, 전과자이기 때문에 이 가난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요거 이해하겠죠? 그렇지? 자, 지금 임신한 아내. 자, 이게 조금 가난하면 좀 아이를 조금 절제해서 낳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요즘으로 치면 이 구원 씨는 굉장히 애국자죠?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냐면 이 세입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를 들어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도 다 못 낼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처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뭐냐면 자,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거든. 이건 이제 가난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가난한 건 아닌데요. 근데 지금 이 권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어떤 되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아내가 병원에 가게 되는데 지금 병원비마저도 지금 준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위기 부분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 씨가 나를 찾아온다. 자, 여기 나가 누구야? 이 나는 지금 오 선생이지, 그쵸? 이 사람은 동정심이 기본적으로 많고 아주 평범하고 초등학교 교사니까 지금 초등학교를 찾아간 거지. 자, 요 두 개만 갖고도 꽤나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죠. 그치? 자, 그랬는데 오자마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 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왜 애써 웃는 낯인 거야? 자, 지금 현재에서 상황을 알 수 있는 건, 자, 이 권 씨의 아내가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 근데 이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거 전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오 선생의 아내, 이 사람도 결혼을 했거든. 오 선생의 아내가 이 권 씨의 임신한 아내의 배 모양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랬는데 이 권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전에도 그랬는걸요 뭐 아유 애는 뚝딱뚝딱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별일 아니라고 치부를 해버렸었어. 이 권 씨가. 사실은 그게 되게 약간 슬픈 말이야. 왜냐면 만약에 혹시나 이 아내가 배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말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오 선생이 실제로 이 권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신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아내가 저렇게 배가 이상하면 병원을 가봐야지 왜 안 가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었어. 근데 간밤에 이 일이 생긴 거야. 아내가 병원에 가는 일이. 그런데 이 오 선생은 현재 그 상황을 잘 몰라. 그래서 이 권 씨가 뭐 때문에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그는 수줍음의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일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순간 느낌의 불안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했다. 이제 불길한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불길한 예감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얘가 혹시나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이거를 오 선생은 약간의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왜? 아까 그거 갖고 권 씨한테 뭐라고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살짝 얘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는 했어. 그런데 이 권 씨가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거야. 뭐가 불길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 돈을 끌어왔다. 이거를 살짝 예상을 하긴 한 거야. 이 오 선생도. 그런데 에이, 애기 낳았다고 좋은 얘기 하러 왔겠지 하고선 이 불길함을 약간 떨쳐내려고 했던 거지. 요 심리가 이해가요? 그쵸? 그랬어요. 잘 됐으니까 뒤늦게 남은 오 선생의 말씀대로 했기망정이지 끝까지 집에 못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지만 녀석인지 년인지라는 건 아들인지 딸인지란 뜻이야.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엉엉 애를 먹이는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수줍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야.
먼지가 풀풀 있는 언덕길을 터벅터벅 올라왔을 터인데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아직까지는 자 여기 보면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구두가 반짝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는 아직까지는 권 씨는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권 씨가. 자, 그게 되게 중요해. 자, 그 상징적인 의미를 꼭 알아두세요.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있을까요? 자, 10만 원이면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라고. 70년대잖아. 그치? 지금으로 치면 한 몇백만 원 될 거예요.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리러 온 거야. 자,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사회적으로 지금 지금 이 권 씨가 몰려 있잖아. 그치?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을 얘기한 거야.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 원 소리가 허망이도 나왔다. 그러니까 돈을 꾸자는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전후사정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후사정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그냥 10만 원을 빌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선 좀 황당한 제안이지. 그치? 너무 큰 돈이기도 하고. 근데 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 지금 승현이 돈 꿔줄 거야? 안 꿔줄 거야? 이 상황이면. 안 꿔주지. 왜? 첫째, 보증금도 제대로 안 내고 들어왔어. 뭔가 그래서 이게 갚지 않았을 때, 이 권 씨가 돈을 못 갚잖아? 그러면 다시 이렇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 첫째.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권 씨가 약간 공사장에서 아까 만나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연 들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근데 그 이후로 일이 없었어. 권 씨가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아. 그래서 약간 좀 그 경제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상태야. 더 불안정한 상태라고. 왜냐면 일을 못해. 일용직인데. 내가 일용직 노동자라고 했잖아. 근데 일용직 일은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이 생기지. 근데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오 씨가 몰랐는데 여기 얘기를 들었어.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 파수도 아니고 천지태반도 아니고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고 이렇게 정상적인데도 24시간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은 경우는 태아가 둘 다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태아가 이게 목에 이렇게 탯줄이 감기면 이게 목이 돌려서 죽는 경우가 있어. 뱃속에서. 그렇다는 거야.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아이도 걱정이고 지금 엄마도 걱정이야. 아내도 걱정인 거야. 그래서 자기 급박한 마음에 온 거야. 어색하게 들린 것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얘기였다라고 했어요. 자,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이라고 했는데 자, 얘가 진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약간 진지한 제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자, 이제 제기랄 이런 말이지, 그치? 자,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은 그 말이라는 건 제기랄이야. 알겠어요? 제기랄이라는 말만 빼고 꽤나 진지한 얘기였다. 그러니까 제기랄이라는 욕은 진지한 말이 아니잖아. 그치? 거기다가 써야 되지 않겠니?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은 그 말이 제기랄이야. 잘 들릴 듯 들릴지 않을 들릴 듯 말 듯한 그 제기랄이란 말을 빼놓고는 굉장히 진지한 얘기였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나의 심리를 생각해봐. 굉장히 망설일 수밖에 없었겠지. 그치? 왜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권 씨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이 서술자는. 그래서 10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는 거지? 자, 집을 살 때 학교에다가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그러니까 돈도 아직 다 못 갚았고, 자, 정상 분만비 2만 원 정도라면 모르지만,
단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선 거금에 해당하는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너무 무리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사정이 있어서 돈을 안 빌려준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엄숙한 표정을 했고, 자,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 안 그랬다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오히려 얘는 더 깨달은 거야. 아, 맞다. 이 사람이 갚기가 힘든 사람이지 라는 걸 오히려 각인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제가 꼭 무슨 일을 해서라도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 라는 걸 오히려 깨닫게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렇죠?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간간히 얻어걸린 출판사 싸구려 번역을 가지고 어느 해의 빚을 갚을 것인가. 이럴 때는 좀 야멸차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게 도시민의 약간 이기적인 특성이 살짝 나온 거야. 그래서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현금은 어렵군요. 먼저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삼하고 약속할 테니까 한번 매달려 보세요.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돈을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그 대신에 약간 나는 타협을 한 거야.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내가 보증을 서줄게. 만약에 네가 이 돈을 못 갚게 되면 보증이라는 건 나중에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어떻게 수술을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 이해 가시죠? 그렇죠?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자,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에다가 밑줄을 쳐보세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자, 이 권 씨는 무슨 생각했느냐? 자기가 아주 모멸감을 느꼈던 거야. 이 권 씨는 자기가 갚겠다고 이렇게까지 사정을 하고 있고, 자기의 급박한 상황도 나는 이해할 거라고, 이 서술자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이 사람도 결국 그냥 도시민에 불과했던 거야. 그래서 그냥 갈등만 하고 오래 고민만 하고서 이제 거절한 걸 보면서 수주범이 돌아왔다. 자, 이게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주범이 돌아왔다다가 밑줄 치시고, 이게 권 씨의 원래 성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권 씨는 원래 되게 수줍고 착하디 착하고 되게 심각한 거 없고 약간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었거든. 원래 성격이야. 그래서 이 권 씨는 굉장히 착하고 순한, 그리고 심각한 게 없는 그런 수줍은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 딱 현실을 인식하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왔어.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그렇게 해줄 리가 없다는 뜻이지. 원장이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수술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간에 차렸어요. 수술하고선 수술비를 못 받을 거라는 걸 이 병원 원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 산다는 말, 이런 말, 지금 당신이 제안한 거 통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권 씨는 더 절박하게 실제 돈이 필요했던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 이 병원 원장도 비판의 대상이야. 알겠어요? 사람의 목숨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하는 당시 사회를 대변하는 사람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또 병원 원장도 어떤 사람이냐면, 자,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 사실 이 병원 원장이 나쁘다기보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자, 오른발으로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자, 이 행위는 뭐야?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라고 그랬어. 자, 다시. 자, 구두를 밝히는 행위. 자, 여기서 그러니까 구두를 자꾸 이게 뒤로 이렇게 닦는 행위 있죠? 닦는 행위는 얘가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이렇게 구두를 또 닦고 이런 거죠.
계속 반복했다는 게 그런 의미야. 알겠어요? 지금 이 대화 상황에서 일단 자존심이 무너질 만큼 무너졌거든. 그래서 이게 닦는 행위를 계속하는 거야.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썰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무하는 교사의 별명이거든. 여기 나와 뜻이. 근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 근데 두툼한 입술에 선잠 깬 어리석이 같은 음실거리더니 겨우 인사한 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 묻은 소리가 원망하는 말,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아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누른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돌아서서 욕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선생은 권 씨가 지금 가고 있잖아. 이 뒷모습을 보면서 돌아서서 나한테 욕을 할 것 같다. 개새끼야, 잘 살아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내 지금 우리 아내 목숨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돈 10만 원이 아까워서 못 꿔주냐?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할 거라 생각했어. 내가 예상한 얘기는 그거야. 근데 돌아서서 실제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어. 이게 그거야.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지키는 말을 한 거거든, 이게.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존심 지키는 말을 한 거기는 하지만 자,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대학도 나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당시 사회에 대해서 엄청난 일가를 날린 거야. 엄청난 비판을 날린 거라고. 알겠어요? 이게 밑줄 치시고 아주 별표 치시면 됩니다. 자기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말이야, 이게. 알겠어? 밑에 써있죠? 그쵸? 그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내준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나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권 씨 대신에 가가지고 수술비를 내줘. 자, 나가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내준 날 나의 집에 강도가 침입함. 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위기 결정에서. 자, 자, 뒤에 봅시다.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이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적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보였어. 그치? 그리고 너무 안 돼 보였던 거야.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여기 나는 기본적으로 되게 연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동정심이 높고 연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야. 그렇지? 나쁜 사람 아니야. 자, 그래서 이거 나체곤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권 씨가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 같이 느껴졌다는 거야. 자, 이런 위기에 아무런 대응이 불가능한 사람.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약간 숨겨진 빚이 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사회가 버린 사람이잖아, 이 권 씨가. 그치? 근데 자기는 이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를 대신하여 권 씨에게 어떤 빚이 있다고 생각했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좀 더 일찍이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암만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보증금. 왜냐하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해도 일부 받았지. 일부 받았어. 일부 받았으니까 그 돈이 있었고 일단.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너무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 그럼 내가 이걸 해줘야 되는 그런 그 빚, 이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은 거야, 나아가. 그래, 보증금이 그래도 일부 있으니, 내주자. 원 3분간은 만단의 수술비를 하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절박한 처지를 깨닫고서 내가 아차 싶었던 거야. 그래서 돈을 내주러 갔잖아. 후련엔 가불에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털어서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마비치 안경을 쓴, 자, 마비치 안경에다가 세모 쓰세요. 독일제 안경인데 이 의사는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사는 기본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잖아. 그걸 마비치 안경으로 상징한 거야. 안경, 아주 고가의 안경을 쓰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10만 원보다도 더 비싼 안경을 끼고 있었던 거지.
마비치 안경을 쓴 원장이 관호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새빵 중에 있다는 걸 알고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질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그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도 하는 것도 여러 질일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장을 비판한 거야. 자, 여기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거기에 지금 밑줄 쳐 있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가 의사야 임마?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아버지는 어떡한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자, 그래도 권 씨는 그래도 아버지를 하려고 이렇게 나한테도 찾아왔었으니까. 그치? 그건 비판, 자,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야. 금태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어서 그걸 간단히 농쳐버렸다. 자, 그랬는데 생명권에 그 생명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에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 너무도 쉽게 끝났다. 그러니까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한 수술이었어.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4대인가 5대를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추예요, 고추. 아들이 태어난 거야. 원장분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게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래 잘됐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자, 이 강도가 누구야? 그렇죠, 권씨죠. 난생 처음 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부려도 잠자코 계속 흔들어댔다. 근데 이게 식구의 감촉이 아닌 것을 알고서 거기서 식칼의 서슬도 술 냄새가, 그러니까 술, 식칼, 그리고 각 들어온 거야. 왜? 돈을 강도하려고. 근데 권 씨가 왜? 수술비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권 씨는 아내의 수술이 이미 끝났다,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걸 모르고 있지. 그치? 모르고 있는 거야. 굉장히 취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맨정신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취해가지고 그 취김에 지금 이 강도를 하러 들어온 거야. 그치? 근데 참 이 권 씨도 착하다고 해야 되나? 뭐 강도를 우리가 뭐 이렇게 옹호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 이 집주인밖에 없으니까 이 집주인의 집으로 강도를 들어온 거지. 그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자,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뭐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니까 강도가 무슨 다른 가족들 깨는 걸 두려워해. 근데 살살살살 깨운 거야. 명을 거는 식칼에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칼을 이렇게 내면 너무 서투른 행동이지? 그치? 거기 보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에 밑줄 치고 이거는 굉장히 어설픈 강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셔야겠죠. 그쵸? 굉장히 어설픈 강도의 모습이야. 자, 그래서 우발적인 상일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목통을 찌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우발적으로 이게 지금 손 너무 서툴러가지고 날 찌를 것 같은 거야. 얘가 날 찌르지 않을 거라는 건 믿고 있어. 이 나도. 근데 이 너무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지. 그래서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웠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해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권 씨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 이걸 되게 못하고 있는 거야.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자,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에다가 밑줄, 얘는 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화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돈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 나는 지금 이 권 씨를 어떻게든 이걸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뭐 저금통에 현금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누가 돈을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니, 그렇지? 예전에는 좀 쌓아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막 달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면 시원하겠어. 난처하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준 대로 하는 게 당신에게 이로울 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심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을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 들어오는 강도의 발을 난 그때서야 비로소 볼 수 있었다. 자,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그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동준이라는 게 아이를 밟은 거야, 이 권씨가. 근데 보통 강도면 야! 이럴 텐데 토닥토닥 거려서 이렇게 재우잖아,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강도의 행위보다 해롱 행위라기보다는 되게 약간 절박한 가장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 가라고 눈짓을 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되게 어설프죠. 그치? 식칼을 막 떨어뜨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위인이 못해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려도 좀 더 후회하지 않았다. 자존심 상한 표정이 되었어. 이게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거야. 그치? 강도도 실패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자, 요 대화는 뭐 내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 나가 지금 이 권씨를 위해서 아이고 뭐 당신 강도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치? 그러면서 너 물건 훔쳐갈 것도 없는데 돈도 그렇게 안 많으면서 나한테 야 비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경험 많은 강도들은 그래서 우리 집 같은 집은 안 들어와요. 자, 누군 들어오고 싶어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들어왔지?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아내 수술비 마련하러 들어온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자, 피치 못할 사정이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빚으로 가득 찼다라는 건 자, 뭐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에게 어려움을 덜어주었을는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수술비 냈잖아. 잘 알아보고 해 라고 하는 거야. 잘 알아봐. 내가 했잖아. 냈어. 이런 거지. 개수장만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거 난 똑똑히 봤어.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자기 얘기하는 거지. 나 얘기하는 거지. 끌어가는데 안 꺼졌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몸 망가가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니까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얘가 지금 술에 취해서 자 봐봐. 강도가 문으로 들어왔으면 문으로 나가야지. 근데 문간방으로 들어간다는 건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잖아. 권씨가. 그러니까 권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가 거기서 배려를 하기 위해서 거기 아니고 이쪽입니다라고 돌려주지. 그치? 대문은 저쪽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나가 권씨에게 했던 배려야. 권씨임을 내가 안다는 사실을 권씨가 눈치채면 권씨가 너무너무 창피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글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권씨인 걸 내가 아는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쪽 대문으로 나가시죠.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이해하죠? 그쵸? 그리고 또 권씨인 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가잖아. 그치?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들어오면 문간방에 들러 권씨가 아직도 귀가지 않은 거야. 깜깜한 어미아비 없이 새우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 그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물건은 하나도 없고 돼지 저금통도 잃지 않았고 그렇죠. 뗄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라고 했는데 강도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 안 떼일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알겠죠? 이제 다 왔어. 142페이지가 보시면 자, 권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권씨가 사라진 거야. 자, 권씨가 계속 안 와. 그래서 행방불명이 된 게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복면 위로 드러난 자, 자기가 이제 권씨임을 자기가 알았잖아. 근데 모른 척하고 내보냈지, 권씨를. 근데 그게 오히려 권씨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나는 그가 권씨를 대뜸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복면의 선을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권씨를 위한 배려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건지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운명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두가 반짝이고 있다 그랬잖아, 늘. 자존심이 살아 있었는데, 근데 그 구두가 되게 반짝반짝거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존심은 계속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자, 그 다음에 문감은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들어보긴 처음이었는데, 자, 뭐가 다 없었어. 근데 구두가 눈에 띄었단 말이야.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은 병자들 명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권 씨의 자존심이었지. 그러니까 이 권 씨는 계속 이걸 맨날 닦아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신었던 거야. 자,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그 한 켤레의 구두가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걸 눈치챈 거야. 자, 권 씨의 행방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그래서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침착해 노력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거라 누가 장면 순경을 전화로 불렀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구두가 상징적인 의미가 권 씨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권 씨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 구두였는데 구두를 남겨두고 나갔지? 그치? 그러니까 비참한 처지를 상징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 구두 9켤레의 구두를 두고 간 것은 자존심을 이제 완전히 버렸다는 것이고 한 켤레의 구두는 돌아오지 않을 이 권씨. 그러니까 원래 그 권씨는 10켤레의 구두가 있었던 거지. 그치? 근데 9켤레의 구두로 남았다. 자존심을 버리고 나간 권씨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정리되는 내용만 쫙 한번 이렇게 여기 각각의 그 133페이지서부터 보시면 이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된 거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건 아까 읽었으니까 이 정리된 거 한번 보고 문제 풀고 정리된 거 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 문제 지금 얼른 풀어보세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